그날 새벽 아이 울음이 3번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인 줄 알았어요. 산파가 나왔다 하며 아이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끝나고 아이가 나왔고 이제 다 끝난 거라고. 그런데 또 울었어요. 또 산파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다가 제 얼굴을 봤어요. 그 순간 제 몸이 떨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3번째 울음이 들렸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눈 내리던 새벽 3번의 울음. 그해 겨울 1956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이 흐릿해요. 그 시절엔 날짜고 뭐고 배가 고프고 추운 게 전부였거든요. 우리 남편은 광산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폭발 사고라고 했나? 어쨌든 다친 다리가 낫지 않았어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다가 며칠 뒤엔 또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먹어야 살았거든요. 저는 남의 집 빨래를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물을 깃고 손이 동상처럼 얼어도 빨래를 짜야 했어요. 아침이면 몇 푼을 받고 그걸로 쌀 한 줌을 샀습니다. 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냥 끓인 물 같은 밥. 그런 생활이 오래되니 아이를 가졌어요. 제 몸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의사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꿈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산파를 불렀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를 받아주던 그 할머니. 손을 깨끗이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나던 할머니.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방은 한 칸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에는 구멍이 났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는 중이었어요. 문은 담요로 막아뒀습니다. 남편은 그 구석 담요 뒤에 누워 있었고 제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산파가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새벽부터요. 아, 벌써 오래되었네. 힘내야 해요. 그 할머니 목소리가 자상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낯설지는 않았어요.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 그 산파의 손을 거쳐왔으니까요. 제 몸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담요 너머에서 제 비명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리고 울음이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 산파가 말했어요. 나왔다. 나왔어. 아들이네. 제가 말했어요. 나왔어요? 응. 쉬어요. 하지만 제 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벌어졌어요. 또, 산파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뭔가를 돌보는 손. 그 손이 떨렸어요. 또 있어? 또 있나? 산파가 제 배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으로 톡톡 누르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3개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3개? 아기가? 셋? 아니 할머니. 2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울음이 들렸어요. 또 한 번의 울음. 그 울음이 제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버거운데 둘. 어떻게? 진정해요, 진정. 또 하나 남았어. 또 있다고요? 쌍둥이, 아니, 셋이네. 쌍둥이가 아니라. 산파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런 일이 드물었나 봅니다. 마을에서도 본 적 없는 경우였나 봐요. 3번째 진통이 왔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파서라기보다는 그냥 막을 수 없는 절망의 울음. 3번째 아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3번째 울음이 들렸습니다. 방 안에 3개의 울음이 겹쳤어요. 생명의 울음이었어요. 산파는 무표정하게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닫고 제 배를 눌렀어요.
제 몸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어요. 셋 다 건강해요? 응, 다 살아있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산파가 한 명씩 들어 보였어요. 너무 작아서 움직임도 약했어요. 얇은 피부, 작은 손가락.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셋째가 또 아들. 남매네요. 남편이 몇 명이라고? 셋이에요. 셋. 말을 마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현실이 될까봐, 또는 현실이 무너져 내릴까봐. 남편은 아이들을 봤어요. 하나, 둘, 셋. 다시 세었어요. 셋. 하나는 둘 수 있잖아. 하나는 둘 수 있잖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말이었어요.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도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셋이 있다는 것.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956년 새벽, 눈 내리는 날씨에 우리는 방 한 칸에서 셋의 울음을 들으며 서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의 시작이자 끝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키울 수 없다는 현실. 산파가 떠난 후 남편과 나는 방 안에 앉아 새 아이를 봤습니다. 한 명은 나의 팔에 안겨 있었고, 한 명은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고, 한 명은 담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게 놓아두기도 미안해서 나는 한 아이를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마주한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일까요? 추워서일까요? 그 울음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첫째 날 나는 쌀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먹였습니다. 너무 적었어요. 아이들은 더 달라고 울었어요. 남편이 집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리러 나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사흘째 집주인이 왔어요. 여기가 뭐 하는 집이냐? 울음이 계속 들리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욕을 먹을 것 같았거든요. 셋이네요. 집주인이 웃었습니다. 그게 웃음이 아니라 조롱이었어요. 셋? 여기서? 이 집에? 돈도 못 내는 놈이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고?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 말에 남편이 대답했어요. 내일 드리겠습니다. 내일 꼭.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모레도 오지 않았어요. 돈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의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고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의 집 빨래를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어디에 두고 갈 수도 없었고 셋째 날 밤 남편이 나를 봤어요. 자기, 우리 어떻게 하지? 몰라요. 진짜로. 진짜 몰라요. 아이 하나가 울었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가 깨어 울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아이가 울었어요. 밤새 아이들은 울었어요. 여긴 못 있겠다. 남편이 말했어요.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한다. 우리는 광산마을을 떠났습니다. 다른 곳이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어디를 가도 같았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나라는 어디나 똑같은 절망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서울로 갔어요. 서울이면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도 거지들로 넘쳐났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로.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제대로 자라지는 않았지만 시간만 지나갔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첫째가 눈을 떴어요. 초롱한 눈. 나는 그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에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3달이 지났을 때 막내가 웃었어요.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었어요. 너희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너희는 왜 이런 엄마를 만났을까? 집세는 자꾸 밀렸어요. 6개월치. 집주인은 나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혔어요. 이 아이들이 뭐 해먹고 사는 거냐?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 애를 낳다니? 여기서 나가. 아이들 울음 때문에 다른 손님이 안 온다. 다른 집으로 옮겼어요. 더 낡은 집으로. 그 집도 곧 나가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자꾸 아팠어요. 다리 때문일까? 아니면 절망 때문일까? 의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약값도 없었고, 자기, 나 못할 것 같아. 남편이 한 번, 또 한 번 말했어요. 나도 못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책감으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집에서의 삶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신발도 없었고 밥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남편은 밤새 기침했어요. 1살 반이 되었을 때 이웃 할머니가 나에게 말했어요. 아니, 이런 애들을 왜 이 집에 두고 있어? 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보육원이 있어. 국민 보육원이 생겼다고 해. 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 아이들 저렇게 둬서는 안 돼. 밥도 못 먹는데 저렇게 자라면 병이 든다. 보육원이 낫지 않겠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거든요. 밤마다 나는 생각했어요. 만약 하나만 둘 수 있다면 하나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남편에게 말했어요. 셋 중에 한 명만이라도 키워보자. 남편이 나를 봤어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흘러내렸어요. 하나를 고르라고? 한 명만이라도. 그럼 2명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나만 남기고 2을 주는 거나 3을 다 주는 거나 똑같다. 뭐라고? 하나를 남기면 그 애는 자기 형제를 그리워할 거고 우리도 나머지를 그리워할 거고 그럼 누가 행복하냐? 남편은 천천히 새 아이를 봤어요. 셋 다 내보내자. 그게 낫다. 나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셋을 다 내보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게 부모였습니다. 3번의 이별.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웃 할머니가 알아낸 주소는 서울 종로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국민보육원이라고 불리던 곳. 나는 그곳에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몇 살인가요? 1살입니다. 쌍둥이가. 아니, 3입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건강한가요? 네, 건강합니다. 다만, 저희가 키울 수 없어서요. 그렇군요.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간단했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간단했어요. 나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각 아이에게 줄 것들,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들. 첫째 아들에겐 하얀 손수건을 골랐어요. 내가 빨래했던 손수건 중 가장 깨끗한 것. 그 손수건에 실로 이름을 쓰놓았습니다. 아이의 이름, 그 아이의 생일, 그 아이의 시간. 내가 준 마지막 선물. 둘째 딸에겐 엄마가 주던 팔찌를 줬어요. 구슬 팔찌, 빨간 구슬이 달린 목걸이. 나는 그 목걸이에 쪽지를 달았습니다. 종이는 낡아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 글씨가 비뚤었어요. 손이 떨려서. 셋째 막내 아들에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작은 보자기를 줬어요. 노란색 보자기. 그 안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너에게는 형, 누나가 있어. 그들이 서로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썼어요. 그것마저도 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말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들의 얼굴을 자꾸만 봤어요. 눈에 담았어요. 마치 사진기처럼. 이름을 지어줄까? 내가 물었어요. 지어야지. 남편이 대답했어요. 첫째는 준호, 둘째는 미영, 셋째는 재훈.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거의 부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별은 새벽이었어요. 나는 준호를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남편은 따라올 수 없었어요. 다리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혼자 버스에 올랐어요. 준호를 안고 그 아이가 아직도 자고 있을 때, 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버스에서 내릴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밀려내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를 안고 여기 내려요? 버스 기사가 물었어요. 네, 네. 나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풀렸어요. 보육원의 문은 회색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문. 그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아이를 주시러 오셨나요? 직원이 나를 봤어요. 네.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주세요.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구불거렸어요. 아이 이름은 준호입니다. 나는 준호의 하얀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 손수건을 직원의 손에 건넸어요. 이름을 수놓았습니다. 직원이 손수건을 받았어요. 나머지 말은 듣지 않았어요. 나는 준호를 내려놨어요. 아직 자고 있던 준호를. 안녕, 준호.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건 이게 마지막 일 줄 알면서도. 준호는 깨어났어요. 나를 봤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 울음을 들으면서 두 번째 이별은 다음 날 오후였어요. 나는 미영을 안고 다시 그 버스를 탔습니다. 미영은 자고 있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어요. 내 얼굴을 봤어요. 엄마, 미영이 말했어요. 아직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건 분명 엄마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보육원 문 앞에서 나는 미영을 내려놨어요. 미영아, 보육원 언니가 있단다. 미영은 나를 봤어요.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내 손은 빨간 목걸이를 직원에게 주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미영이고 목걸이에 쪽지가 있어요. 직원이 목걸이를 받았어요. 또 다른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내일 올 겁니다. 나는 미영을 안아줄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더 안아준다면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미영의 울음이 뒤따랐어요. 나는 뛰다시피 나왔어요. 세 번째 이별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재혼을 아는 나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짓을. 보육원 문 앞에서 나는 최대한 빨리 재훈을 내려놨어요. 이 아이는 재훈입니다.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란 보자기에 쪽지가 있습니다. 형, 누나하고 같은 날 태어났어요. 나는 재훈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만약 본다면 다른 아이들도? 네. 어제 그저께 데려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아, 셋이 한 번에. 나는 그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몸을 돌렸어요. 재훈의 울음을 뒤에 두고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 됐어? 네. 셋 다? 네. 셋 다입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밤부터 나는 아기 울음을 들었습니다. 세 개의 울음이 섞여 들렸어요. 준호의 울음, 미영의 울음, 재훈의 울음. 그건 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나의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이었어요. 그 울음은 70년을 이어갔습니다. 평생을. 나는 이름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어요. 2살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그게 엄마였습니다.